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 인도교와 한강 백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는 한강 철교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강교, 지금 한강대교라고 불리우는 한강 인도교가 건설이 되어서 노량진 까지 이 강북과 강남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윗동네 신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한강 인도교는 한강대교와 한강소교의 두 개의 다리로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나요? 노량진에서 이 용산 백사장의 남단까지 요 440m의 한강대교가 건설이 된 거고요. 용산 백사장은 이제 육지였기 때문에 요 남단부터 용산 백사장 북단까지는 한강 소교가 나중에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한강 인도교가 건설이 되었을 때 이 준공식 때에는 한강 백사장을 걸어와서 결국 이 한강대교를 건넜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큰 다리와 작은 다리로 구성이 되었었던 이유는 당시에 물론 이 건설 비용을 절약하자는 의도가 컸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용산 백사장은 1년 중에 대부분은 백사장이다가 여름에 이 홍수가 질 때만 결국 물에 잠기게 되고 그 위에 이 둔덕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신촌이 하동마을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만 한강에 잠기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인도교를 건설할 때 요 하동마을을 활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량진에서 한강 하동까지만 이 튼튼한 다리를 건설하고 하동부터 상동까지는 이런 소교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천연색 사진이 바로 당시의 한강 인도교의 건설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오른편과 왼편에 인도교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교가 있고 이 가운데 차도가 건설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그 폭이 적은 6m의 이런 다리였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상판의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서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트러스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서 건너편 강북 지역은 백사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의 트러스 구조에서 이 교각을 설치를 할 때 배들이 손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이 교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트러스 구조, 이 구조물을 이런 삼각형 구조로 연결한 이런 트러스 구조로 이 지역에 있는 둔덕까지 백사장이 있는 그래서 신촌이 하방의 아랫동네에 이 제방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1920년도 초에 경성유람 안내도를 보더라도 한강 인도교는 말 그대로 한강대교만 즉 6개의 트러스 구조만 이렇게 지도상에도 표시가 되었고 한강소교는 생략하고 표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한강 인도교가 건설되기 전에 이렇게 신초리가 있었고 여기에 나루가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바로 이 신초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가 건설이 되게 되면서 결국 이 지역에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다 내쫓겨서 결국 흔적조차 없는 마을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일제는 이 동네를 없애면서 일본식의 중지도 가운데 있는 섬이다 그래서 나가노시마라고 하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던 거고 우리도 한동안 계속 중지도라는 명칭을 써오다가 오늘날에는 노들섬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한강 백사장 중에서 좀 높은 지역이어서 그나마 침수가 안 되는 지역에 이런 마을이 오랫동안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신초리가 상당히 많은 가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길이 한강 인도교로서 당시에 트러스 구조의 철제 다리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량진 쪽에 이렇게 보드장이 마련이 되어서 물놀이의 공간이 되게 되었던 것이고, 그 뒤쪽으로는 한강 인도교의 트러스 구조가 이렇게 바라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받쳐주는 이런 교각들이 자만공법이라고 해서 하저까지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트러스 구조를 받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서 오늘날은 이런 아치 구조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지도가 이렇게 백사장 위에 둔덕이 그대로 존재해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58년도의 지도를 보더라도 이 중지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둥그렇게 조성이 되었고, 전차가 이곳에 쓰도록 되어 있어서 한강 백사장에 사람들이 놀러 오는 데에 하나의 유원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958년도에 이것이 복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의 트러스 구조가 이런 아치형의 구조로 이어져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한강 대교에 해당되었었던 건설되었었던 것은 이렇게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편에 결국 지금의 용산 쪽에는 기본적으로 기둥 교각 위에 상판을 올리는 가장 일반적인 거더 방식으로 건설이 되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다리가 연결된 것이 오늘날의 한강 대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와 두 개의 방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아치형의 한강 대교의 모습은 야경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량진 본동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 지금의 노들섬을 배경으로 해서 한강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야경으로서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렇게 꼽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한강 인도교의 건설과 관련되는 건물들이 아직도 이 용산 지역에는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성전기 용산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삼각지 근처에 있는 이것의 당시 일제강점기 때 이름은 일한와사라고 해서, 와사라는 것은 오늘날의 가스가 되겠는데요.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는 곳이 이곳에 건설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한국전력 용산 창고로 옛 그 건물이 현재 남아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교회는 이런 가로등이 당시에 있었고, 이를 밝히기 위해서 일한와사가 이곳에 출장소를 설치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한강 인도교를 건설하게 됐던 것은 일본계 회사였던 하자마구미가 되겠는데요. 간조라고 하는 회사였었는데요. 이 회사는 일찍이 이 한강 철교 건설했고, 압록강 철교 수풍댐 등을 건설하고 난 뒤에 이 한강 인도교도 건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방 뒤에도 20개에 달하는 한국 수력발전소의 건설의 설계 감리를 다 맡아왔었던 대표적인 제국주의 토목 자본 회사가 바로 이 간조 하자마구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7년도에 조선 지점을 이 용산에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 건물이 이런 모습이었었고, 현재도 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한 채로 용산에서 이 건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이 한강 대교와 관련되었던 이런 유적들도 용산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고요. 당시에는 중지도라고 불리웠었던 곳이, 그리고 그전에는 마을을 이루었었던 신초리 마을을 이루었었던 이곳이 오늘날에는 노들섬으로 남아서 결국 아치형의 다리와 이렇게 일반 다리의 형태를 함께 갖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한강 대교로서 오늘날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리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강 인도교와 더불어 한강 백사장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